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첫 번째 제1회 대한실용무용학회 학예 학술대회를 저희 서경대학교에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네요. 일단 저희 학예 학술대회 지금 1회 하게 된 거는 요즘에 이제 학령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저희 실용무용 쪽이 좀 특성화교육 쪽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고, 그리고 실용무용 쪽에 이제 이 학문화 과정에 지금 교육 쪽 교수법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여기 이제 저희가 학문화된 미래에 이후에 그쪽에 지금 계속 연구자분들이 관심이 많으시고 하셔가지고 학술대회 제일 처음 진행하는 주제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어떤 실용무용의 이제 미래의 교육 발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저희가 학술대회를 주최하게 되었고요. 원래 오늘은 사회를 저희 지금 대학원 업무회장 하고 계신 이주연 선생님께서 해주시려고 하셨는데 살짝 늦으셔가지고 제가 지금 시작만 하고 이어서 이렇게 이주연 선생님 오시는 대로 제가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하는 게 아니에요. 아쉬우시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처음 이제 학술대회에 진행 이제 하는 자리니까 저희 회장님께서 축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축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시긴 하셨는데 제가 축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실용무용학회 회장 박성진입니다. 꾸준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학회 세미나에 참석하시기 위해 찾아주신 많은 회원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급변하는 교육 환경과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실용무용 전공을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많은 학회 구성원들의 수많은 노고에도 무한한 감사 인사 올립니다. 실용무용 교육과 연구에 관한 여러 현안들에 대응하고 발전을 도모함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하고자 저희 학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설립 목적에 맞는 뜻깊은 연구활동에 전념하고 실용무용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 그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저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의미 있는 족적으로 남길 바라며 실용무용 학회에 무한한 건승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회장님이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처음 학술대회다 보니까 참여자분들 유해진 교수님 오셨네요. 수우파 쪽에서 저희 가리시키 유해진 교수님, 유해진 교수님 오셨고요. 그리고 저희 뒤에 저희 서경대학교에 한국무용 전공에 지금 계신 장효진 교수님하고 손원미 교수님도 자리해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발표하는 주제별로 한 분씩 나와서 발표를 할 건데 첫 번째 발표자 조아연 선생님부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아연 선생님의 발표 주제는 알파 세대를 위한 미래 교육으로서의 실용무용 교육에 관해서 조아연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조아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알파 세대를 위한 미래 교육으로서의 실용무용이며 대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차입니다. 첫 번째는 연구의 필요성의 목적, 두 번째는 대학 교육의 현재, 세 번째는 대학 교육의 미래, 네 번째는 결론으로 먼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문제에 맞춰 알파 세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세대란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이들을 말하며 현재 기준으로 미취학 아동부터 10대 초반 청소년을 일컫는 말입니다. 즉, 알파 세대는 7년에서 15년 뒤 대학의 주요 교육 대상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 알파 세대가 곧 미래 대학 교육에서 학습자라고 판단하여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대학 실용무용 교육의 방향성으로 초점을 맞춰 관련 내용을 고찰하였습니다. 대학은 학문탐구와 지식탐구 등 배움을 확장하고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대학 교육은 학문탐구를 통해 인재 양성의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사회를 발전시키고 학문 본질 탐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학 교육은 이 사회적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본질적 이념이 모두 통합된 관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대학 교육과 미래 대학 교육을 살펴보고 실용무용 교육이 대학에서 실질적이고 세계적인 교육 과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더 나아가 대학의 본질적인 기능과 목적에 따라 실용무용이 고등교육기관에서 올바르게 교육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 교육의 위기와 현재입니다. 첫 번째,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충원 어려움 및 대학 구조 조정입니다. 2023년 2월 통계청 잠정 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연간 출생아 수는 24만 9,031명이며 합계 출산율은 채 1명이 되지 않은 0.78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2021년도 26만 562명 대비 약 4.4% 감소된 수치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비추어 보았을 때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 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대학 충원에 대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장래 학령 인구 변화에 따르면 2021년도 기준 학령 인구 43만 명에서 2040년에는 28만 명 수준까지 줄어들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학령 인구 급감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한 바 있는데 학생들의 수가 적은 강의를 폐강 및 폐과하거나 취업률이 낮은 일부 학문 분야의 지원을 끊으며 사회 수요 맞춤형 학과만 개설하는 등 지극히 경제적이고 소극적인 관점의 구조정책이었습니다. 이후 교육부는 지속되는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 위기 규제를 완화를 위해 일부 학과를 새로운 캠퍼스로 이전에 용이하도록 개선하고 대학 간의 자발적 통폐합 촉진을 위해 통폐합 시 일률적인 정원 감축 문화를 삭제했습니다. 이는 대학이 능동적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대학이 신입생 충원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신입생 충원율 기준을 폐지하며 대학이 갖춰야 할 자격 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의 등록금 규제로 인한 대학 재정 부족 및 비용 감축으로 효율성에 집중된 운영 실태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은 평균 국가 재정 지원의 50% 이상을 의존하며 사립대학은 70%, 국립대학은 50% 이상을 국가 재정 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의 총 운영비의 60% 수준입니다. 이처럼 대학들이 국가 재정에 높은 의존도를 가지게 된 가장 큰 계기는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반값 등록금과 등록금 동결 정책 때문인데 국가가 등록금 동결 정책과 반값 등록금 정책의 실현을 위해 의도적으로 대학에 대한 등록금 인상 규제 등 정책을 강요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면서 대학 재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현재 대학은 부족한 재정을 맞추기 위해 교원의 수를 줄이고 신임 교원과 전임 교원을 뽑지 않거나 뽑더라도 인건비가 싼 비전임 교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족한 재정으로 인해 학과를 통폐합, 돈이 안 되는 강의는 폐강하고 도서관 도서 구입비를 줄이는 등 대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또한 유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들이 선호하는 실용무용이 대중 콘텐츠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대학 재정 위기의 대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학 취업률에 따른 대학 구조 조정 및 현장 실무 중심 교육 개설입니다. 현재 대학에서는 취업률이나 입시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과를 구조 조정의 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학 졸업자의 증가와 대학 졸업자의 취업난으로 인해 정부에서 대학 평가의 취업률 지표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많은 대학들은 취업이 잘 된 학과를 신설하거나 취업과 직결된 실무 중심 교육 과정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무 중심 대학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실무 중심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보다 수월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대학들이 실무 중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학 무용학과들이 돌파구를 찾고 있으며 현재 무용 분야의 대안은 실용무용으로 꼽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일반 무용학과들에 비해 실용무용의 산업적 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학 교육의 위기와 현재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대학 교육의 미래입니다. 대학 교육의 미래는 디지털 전환으로서의 교육과 평생 교육으로서의 전환 교육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전문가들이 말하는 디지털 전환 교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기술의 발달과 수업이 증가하고 학습 분석의 적용, 학습 공간의 재설계, 심층학습 등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대학 교육은 온라인 강의 문구로 대두되고 있으며 미래에는 인공지능 학습이 교육을 지도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AI와 로봇 중심의 미래산업 핵심 기술, 산업화 중심의 대학 교육이 강조되고 블록체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전문인력 양성 중심의 대학 교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디지털 전환 시대에 따른 기술의 변화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리터러시의 개념이 강조되고 있으며 디지털 교육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로 살펴본 디지털 전환으로서의 교육입니다. 현대 사회는 기술 사회라는 점에서 디지털 전환은 사회적으로 매우 높은 필요성으로 바뀌었는데 인구 증가, 산업 및 경제 발전, 교육 확대, 연구 개발의 투자의 경쟁적 확대, 연구 인력 증가, 기술 공유 및 네트워크화, 글로벌화, 고속 인터넷 등의 영향으로 기술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대학 교육은 기존 교재와 교수 중심의 학습 방법에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식 정보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교수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나 문제 기반의 학습과 같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규 교육 과정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인재 양성과 자기 개발을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종류로는 제네럴 어셈블리, 플루럴 사이트, 유다시티, 코세라와 같은 온라인 대중 공개 강좌와 학습 관리 시스템 기반 온라인 강의, 필립러닝, 학습 분석과 적응형 학습,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등 다양한 수업의 형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입니다. 먼저 평생교육에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이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 개인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형식적, 비형식적, 무형식적 교육활동을 말하며 유아기부터 노년기에 걸쳐 이루어지는 정규, 비정규의 모든 교육활동을 의미합니다. 평생교육은 급격한 사회발전으로 인한 사회적응, 인구 고령화와 학령인구 감소, 인간의 평균 수명 연장 등으로 삶에 대한 요구 및 학습, 교육에 대한 욕구 등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전문가들이 말하는 평생교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과 기술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더 이상 교육만으로
생활 패턴의 변화, 기술의 혁신 속도를 따라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회가 급변하고 문화가 복잡하게 발달할수록 학습자들의 교육 요구가 증대되면서 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 인구 및 사회 구조, 산업 및 기술 변화의 흐름 속에서 성인들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고 직업 능력을 개발하여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향상되었습니다. 네 번째, 최근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 의제의 중요한 축으로 포함될 정도로 교육권 보장의 핵심 요소로 평생교육이 관심받고 있습니다. 이로 살펴본 평생교육으로서의 전환입니다. 현재 대학교육에서는 학령 인구 감소의 여파를 직격탄으로 맞아 재정이 어려워진 비수도권 대학과 전문 대학이 평생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오늘날은 저출산 고령사회,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의 재정난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변화와 문명의 전환에 대해 지속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은 평생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다학기제 운영, 유연학기제, 집중 이수제 도입, 융합 전공제 도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성인 학습자의 학위 취득을 위한 대학 진입 구조를 확대하고 고등교육 구조 안에 공식적인 성인 전담 지원 체계를 프레임화하는 등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실제적 연계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로 종합하여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각 대학마다 실용무용 교육을 차별화해야 합니다. 학습자가 원하는 요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차별성을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실용무용 교육은 더 이상 독립 아닌 한류, 디지털 미디어 등 유사성을 가진 학과들과 융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 번째, 대학 교육이 실무 중심 교육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실용무용 교육도 PBL, 캡스톤, 플립러닝 등을 활용하여 실용무용이 산업화되어 있는 구조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참고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며 취업에 입각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디지털 교육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실용무용 교육이 대면뿐만이 아니라 영상을 교재화하여 배울 수 있는 교육 방법이나 영상을 활용하여 춤을 만들고 VR이나 AR과 같은 디지털 기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평생교육은 과거의 학교 교육과 같이 지식과 직업교육, 학습 결과에 성취에 초점이 두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에게 지식, 기술, 태도 등 다양한 내용을 중심으로 변화합니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에서 실용무용 교육이 장년층이나 고령자도 배울 수 있게 하여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이고 직장인들의 제2의 취미가 될 수 있도록 대학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알파 세대에서는 현재보다 직업이 더욱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학점운영제의 교육의 방향을 평생 교육으로 두고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알파 세대는 예측 수명이 더욱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재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됩니다. 이러한 결론을 종합하여 봤을 때 알파 세대가 대학에 진학하는 그 시점에서 준비되어야 할 대학의 모습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실용무용에서 VR이나 영상으로 대체된다는 것이 실제로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단순 안무를 배우는 거는 그렇다고 해도 이제 현장감 또는 느낌을 살리는 부분, 프리스타일 등 비대면만으로 어떻게 대체가 가능한지 사실 VR이나
AR 자체가 지금 돈도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 점차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급이 되려면 저도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기술로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현실 가능성을 높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실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서 사용자 경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연구를 중심으로 많이 봤는데 말씀해주신 현장감이나 느낌, 프리스타일과 같은 부분에서 감각적 생동감, 상호작용성, 현존감, 몰입 등이 주요 부분으로 논의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술 매개를 통해서 현존감이 몰입과 만족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 HMD, VR 글래스, 햅틱 장갑 등 이런 디지털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해서 신체 정보 기반의 디바이스가 상용함에 따라 메타버스의 기술이 사용자의 신체 정보를 기반으로 더욱 직관적이고 자연스러운 경험을 많이 제공할 수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연구 자료를 통해서 저는 비대면으로서 AR이나 VR의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대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선생님 발표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그 취업률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의 그 문제는 실용무용 분야에서 조금 취약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실용무용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하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이게 일반적인 직장인들과는 조금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고용 형태가 그래서 조금 쉽게 해결되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좀 타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현재 대학들이 이제 취업에 관련해서 교육 외에도 여러 가지 기업들과 협업을 맺고 기업으로 이제 실무 체험 학습을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실용무용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실용무용은 학교 이름을 가지고 취업이 잘 되는 분야이기보다는 개인의 경험이나 경력으로 증명되는 일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개선을 위해서 학교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용무용과 관련된 경험을 제공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엔터테인먼트나 문화기관 등 다양한 기관들과 협업을 해서 학생들에게 관련된 경험을 제공하고 취업으로 연계하여 확실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대표자께서 결론에 이제 넘어리를 하셔가지고 제안하셨던 내용 거의 동의를 하는데 두 번째 보면은 지금 현재 저희 띄워주시겠어요? 두 번째 내용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 지금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정규대학의 교육 체계로 자리 잡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이거든요. 지금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어느 상당 기간은 교육의 실용무용 교육에 관련된 선명화 작업이 좀 필요하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의 정체성이 확실해야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전공과 능력을 갖고 다음 단계 교육을 이뤄내는 게 맞는데 장기적으로는 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실제 요즘 상황에서 독립된 학과로 전공 운영하는 학과가 거의 없고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은 연구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큰 곳을 바라보고 저희가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교육의 문제서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이 대학 교육을 공부를 이제 하면서 최근에 이제 올라오는 기사들이나 그런 현장감에 대해서 많이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장기적으로 많이 봐야지 되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용무용 교육이 대학 교육에 조금 더 올바르고 이제 고등교육기관에서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저도 조금 더 많이 공부를 하고 더 많은 연구를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발표자 하셨던 조하연 선생님한테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네, 다음 이어서 두 번째 그 주제는 챗GPT AI, 네, 챗GPT와 AI가 대체 불가능한 실용무용, 그리고 네, 실용무용 중에서도 댄스홀과 관련해서 네, 김수정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형 실용무용학회 제1회 학예학술대회 두 번째 발표자 김수정입니다.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챗GPT, AI가 대체 불가능한 실용무용 해서 댄스홀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목에 나와 있듯이 실용무용, 즉 스트릿 댄스 분야에서 자메이카 댄스홀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는 자메이카 댄스홀은 움직임에 있어서 다른 스트릿 댄스 장르와는 차별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댄스홀을 통해서 보는 것이 실용무용, 즉 자메이카 스트릿 댄스가 가진 장점을 두드러지게 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자메이카 댄스홀을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서론은 목차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서론, 두 번째는 현 교육의 진단 들어갔고요. 세 번째는 챗GPT의 도전 과제, 마지막으로는 대체 불가능한 댄스홀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고요. 먼저 이번 학술대회 주제의 가장 큰 요인인 학령 인구 감소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겠는데요. 앞서 조하은 선생님이 설명해 주셔서 저는 조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프를 보시면 학령 인구가 점점 급격하게 줄어드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2023년 현재 국내 학령 인구는 725만 9천 명이고요. 10년 전인 2014년도와 비교했을 때 192만 2천 명이 감소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또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도에는 학령 인구가 거의 400만 명으로 더 줄어든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맞닥뜨린 학령 인구 감소의 그 감소세가 점점 빠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학령 인구에 대비해서 학령 인구의 감소에 따른 교육의 변화가 큰 트렌드로 잡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교육 개혁에서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한번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인구 절벽, 인구 감소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그에 못지않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디지털 충격입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AI, 챗GPT의 탄생인데요. 제가 그래서 이 AI 교육 연구 현황을 한번 보려고 리스에 AI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떠한 것들 연구가 이루어지나 봤더니 2020년부터 현재까지 약 528건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AI 교육 프로그램이 왜 점점 화두가 되고 있냐면 교육부에서 지난 2월에 2025년도부터는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AI를 접목한 교육이 점점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제가 오늘 주제에서 다룰 챗GPT와 AI란 무엇인가를 제가
간단히 설명만 하고 넘어갈 건데요. 챗 GPT와 AI 같은 경우는 다른 용어입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AI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의 개념을 일으키는 일반적인 용어고요. 챗 GPT는 오픈 AI가 개발한 특화된 대화형 인공지능의 모델의 이름인 거죠. 그래서 AI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편하실 것 같고 GPT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모델이 되는 거죠. 이 인공지능과 교육이 만나면 두 가지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도구로서의 AI를 사용할 수 있고 내용으로서의 AI를 활용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데요. 도구로서의 AI는 말 그대로 AI 기술을 교육 방법이나 환경에 적용을 시켜서 교육을 진행을 하는 거고, 내용으로서의 AI는 교육 내용이 인공지능 그 자체가 돼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배우는 것인데요. 저는 오늘 도구로서의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걸 먼저 한번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AI 기술을 교육에 활용했을 때 어떤 장점들이 있나 보니 실제적이고 다양한 학습 활동 제공과 그리고 첫 번째로 개인 맞춤형 학습 가능이 있는데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양한 학습 설계를 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할 수 있고요. 첫 번째 개인 맞춤형 학습 가능이 요즘 좀 트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자, 그 이유는요. 개개인의 맞춤형 학습이 도입이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예를 들어 학습자가 문제를 푸는데 이 AI가 직접적으로 계속 실시간으로 채점을 해줘서 이 아이가 이걸 이해를 했는지 이해를 못했는지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이 학습자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정말 성장을 더 돕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인데, 그 여기에서 지금 대두되고 있는 하나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인공지능 교육의 한계가 바로 여기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개인 맞춤형 학습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나 과학에 특화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답이 정해져 있고 정량화 데이터가 분석될 수 있는 과목에만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창의력이나 상상력을 요하는 그런 과목에서는 쓰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인공지능 교육의 한계에서 더불어서 지금 우리 교육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요, 답을 찾아야 하는 방식의 교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제에 알맞은 답을 하고 그게 맞으면 정답이고 많이 맞출수록 고득점이 되고 이제 이런 교육을 해왔는데요. 이러한 교육은 이제 AI가 더 월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장이 나오면서 지금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기르는 인재를 키우는 게 이제 중요한 교육의 시대가 왔다라는 말인데요. 이는 제가 챗 GPT-4 출시에 맞춰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육에서 가장 특화된 것은 창의력과 상상력이다라고 했는데요. 오픈 AI에서 얼마 전에 챗 GPT-4를 출시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더 창의적이고 더 협력적일 것이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챗 GPT 그 전 단계의 3.5 기반에서는 정답률이 너무 낮다는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해진 답에서는 정답률이 높지만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데이터에서 답을 생성해서 답을 하기 때문에 좀 상상력이나 창의력을 요하는 질문에서는 자꾸 돌아간다거나 너무 오답률이 많다, 이제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더 열심히 만들어서 창의적이고 협력적으로 됐다라는 이 맥락에서 저는 이제 교육에서는 그런 진짜 창의적인 것들이 올라가겠다. 그리고 AI는 기존에 이제 정답을 할 수 있는 딱딱한 AI가 아닌 창의력을 가미한 AI를 만들겠다라는 이 부분에서 창의력이 좀 더 교육의 핵심이 되겠다라는 힌트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AI의 발전은요, 이제 예술로도 넘어오게 돼요. 그림도 그려주고요, 사진도 만들어주고, 영상도 만들어주는데요. 최근에 콜로라도에서 한 사진전이 열렸어요. 그 그림을 그리는 그림전이었는데 거기서 AI가 그린 그림 1위를 하면서 좀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윤리성에
논란이 들면서 과연 AI가 만든 예술과 사람이 만든 예술을 비교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논란이 되면서 큰 화제가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업이나 나라나 각 나라에서 대체되는 직업이라든지 그리고 어디까지 AI가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거는 그러면 AI가 과연 춤도 대신 춰줄 수 있을까인데요. 비욘드 블랙이라는 작품은 현대무용 작품이고요. 이제 연구팀이 안무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무용수가 이 AI 프로그램에게 동작을 입력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나중에 이제 그 AI가 다시 재현을 해서 안무를 짜주는데요. 이 어떤 기능이냐면 내가 입력된 그 안무를 기반으로 다음에 어떤 흐름이 갈지 이 AI가 예측을 해서 안무를 짜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형상을 그 이미지화로 해서 무용수들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공연을 올린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공연이 끝나고 안무가에게 인터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말을 하냐면 아직까지 이런 프로그램이 무용수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재현하기는 너무나도 큰 무리가 있다. 어떤 점에서 그러는가 했더니 감정 표현도 안 되고요. 미세한 근육 떨림 이런 것도 느껴지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용수가 내뿜을 수 있는 에너지를 내뿜을 수 없어서 그게 조금 아직까지는 무리인 것 같다라는 답을 남겼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인간과 AI의 차별성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장면인데요. AI가 특화되어 있는 부분은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작업이라든지 대량의 데이터 분석, 그리고 패턴 인식 등의 뛰어난 성과를 보인다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창의성, 상상력, 섬세한 감정 표현 등과 같은 표현에서는 AI는 아직 인간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가지고 온 이 댄스홀이죠. 제 주제에 가장 중점이 되는 부분인데요. 댄스홀에서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 창작과 창조입니다. 자메이카 현지 댄서들은요, 개인의 경험, 상상력 등을 이용해서 고유의 댄스홀 춤 동작을 현재까지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는 창작자의 삶과 그리고 경험, 의미를 춤으로 내포하는 것이며 당시에 그 춤이 만들어지는 상황과 분위기에 맞는 동작에 각각의 이름이 붙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는 단순히 동작으로서만 춤을 추는 것이 아닌 댄스홀, 즉 댄스홀 춤이 갖고 있는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장르이기 때문에 저는 AI가 댄스홀 교육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댄스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달과 소통인데요. 한 가지 예로 들자면 창작자가 있기 때문에 그 창작자에게 직접 경험을 묻고 이 춤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은 자메이카로 가서 창작자를 직접 만나고 해외 연수를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메이카 현지 댄서들도 창작자가 다 있기 때문에 이 춤을 직접 와서 배워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고 전달을 잘 해야 된다. 이런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현지의 댄서들에게 직접 전수를 받는 것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러시아나 유럽 같은 경우는 댄스홀 캠프를 만들어서 현지 댄서들을 자기 나라에 초대해서 이렇게 큰 교육을 할 수 있는 캠프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댄스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에너지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창작자의 경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챗 GPT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신체 데이터를 쌓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이 댄스홀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내용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춤에 비해 댄스홀이 유독 AI 대체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렇다면 다른 춤과 비교해서 대체 불가함을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까 잠시 설명했듯이 댄스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과 전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제 생각만을 가지고 오지 않고 전문가 집단을 통한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모두 함께 얘기를 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였냐면 댄스홀 수업을 받을 때 그 창작자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표현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댄스홀 장르의 특성이기 때문에 신체 데이터를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교육을 하는 챗 GPT에는 대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또 다른 장르와는 비교했을 때 계속 동작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도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AI가 댄스홀 교육을 대체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댄스홀이라는 장르의 특수성을 짧게나마 설명해 주셨었는데 혹시 그거 말고 좀 더 자세한 설명, 국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댄스홀 장르의 좀 더 특수성을 궁금하신 거죠?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댄스홀 문화가 생성될 수 있었던 큰 축에 드는 파티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파티는 단순히 댄스홀 문화를 만든 것뿐만 아니라 댄스홀 장르의 이름만 봐도 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듯이 장소성이 부과된 그런 장르예요. 그래서 음악과 춤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창조물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댄스홀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댄스홀 동작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커뮤니티를 형성해주는 게 파티이고 또 댄서들 간의 결속력을 만들어주는 것,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파티이기 때문에 댄스홀만의 특수성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댄스홀의 파티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앞서 먼저 좋은 발표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드릴 거는 일단은 챗 GPT 자체가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3.5에서 4로 넘어갈 때도 상상력과 창의성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다 하는데 이 전 세계인들이 집중하는 만큼 발전도 훨씬 빠르고 더 상상력과 창의성이 부여가 될 텐데 특히 이런 부분은 자리가 이제 댄스홀과 아니면 저도 코레오그래피를 하는 입장에서 창작 부분이 제일 그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런 창작자들이 어떤 노력을 더 해야 할지 좀 네, 챗GPT가 발전하는 만큼 저희도 그만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댄스홀에 붙여서 네네네. 말씀드릴까요? 댄스홀 같은 장르의 특성은 자메이카 현지인이 만드는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각국의 댄서들은 얘기하는 화두 중에 하나가 그럼 우리는 댄스홀 동작을 만들 수 없어?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자메이카 댄스홀의 민족성이 좀 두드러나게 나타나는 부분이라 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저는 챗 GPT랑 훨씬 우세가 될 수 있었다는 부분이 전 댄스홀에서의 창작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창작할 때 제일 크게 부여되는 동기가 바로 자신 개인의 경험이기 때문에 챗 GPT는 신체 데이터를 쌓을 수 없는 부분이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댄스홀 동작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챗 GPT가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 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댄스홀 장르에 한정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래 그 댄스홀 말고 다른 많은 그 댄스 분야들도 AI가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람 그 인간의 어떤 그런 표현이나 아까 전에 그 중간에 발표 중간에도 나왔는데 감정이라든지 뭐 몸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AI가 점점 더 대체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치를 판단하는 부분들, 사람의 감정은 정량화되지 않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얘기한다면 평균
상식적으로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뭐 짬뽕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감정을 정량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댄스홀 말고도 다른 댄스 장르들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AI가 대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댄스라는 예술 자체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특별히 댄스홀에 한정해서 말씀을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이번에 집중했던 댄스홀 부분은 생성이었거든요. 동작의 생성과 춤 동작이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 집중을 했어요. 댄스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다양하게 지금 이 시간에도 자메이카에서는 새로운 춤 무브가 만들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인정하는 댄스홀 부분은 댄스홀 춤 동작이 인정을 받으려면 자메이카인이 경험한 그 느낌이나 상황들을 반영해서 만든 춤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것을 챗 GPT가 만들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안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움직임을 분석을 해서 그 다음 흐름으로까지 가는 건 예측이 가능한데요. 댄스홀 같은 부분에서는 특정한 동작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챗 GPT가 대체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댄스홀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 말고도 다른 장르들도 제 판단에는 계속 동작들이 창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댄스 장르, 다른 스트리트 댄스 장르들도.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댄스홀 같은 경우에는 동작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각각의 이름이 붙거든요. 그래서 그 동작이 생성됐을 때 기준이 그 이름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장르를 봤을 때 파운데이션이 되어 있는 동작들을 응용해서 프리스타일을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대입이 되는데 댄스홀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동작이 계속 만들어지고 그걸 사용해서 추는 춤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베리에이션 하는 것까지는 가능하나 원초적으로 그 동작을 생성을 해서 이름을 붙이는 것까지는 댄스홀이 하지 못한다고 챗 GPT가 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주제를 정했습니다. 특성을 이제 교자가 말씀하시는 그 스트리트 댄스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요소도 이해하나 댄스홀만의 구분점을 이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게 보면 챗GPT 입장에서는 고유의 동작들이 지금 자메이카에서 생성된다는 의미는 저변이 자메이카에 국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작적 입장에서는 우리가 인간이 자메이카 이외에서 하는 어떠한 베리에이션도 다 댄스홀처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기준을 세워놨기 때문에 챗GPT가 어떠한 동작들을 유사한 동작이나 베리에이션을 해도 그건 인정하지 않아. 이런 기준이라면 모르겠는데 이제 댄스홀이 지금 추세로 봤을 때 훨씬 지금 저변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원래 힙합도 그랬고 브레이킹이나 팝핑도 의외의 그런 성격들이 많이 희석이 된 거거든요. 저변이 넓어지면서. 그래서 오리지널에서 말하는 오리진이 이제 진짜 말 그대로 기원으로만 담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담는 문화적 상황으로 춤들이 이제 편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댄스홀도 그런 과정을 겪지 않을까. 발전을 하면 할수록 그런 특유의 특성들은 약간 무력화되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소셜 댄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댄스홀, 챗GPT가 댄스홀을 구현해내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특성들은 다른 어떤 창의적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장을 하거나 특정짓는 게 훨씬 더 예술적으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제 의견? 네, 저도 너무 동의하는 의견이었고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통합방송예대 행복가이사입니다. 우선 발표 너무 흥미롭게 잘 들었고요. 이미 AI가 그리는 그림도 반쪽짜리 그림을 주고 나머지를 그려달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한 3가지 정도로 창의성 있게 그림을 그려내잖아요. 그리고 AI 로봇 같은 경우도 요즘에 로봇에게 당신에게 냄새가 나요 하면 불쾌한 의사를 표현한다거나 그런 표정을 짓는다거나 하는 AI에게도 창의성과 그런 감정 전달 부분이 계속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제가 하고 있는 실험용이 AI가 대체되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근데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이제 댄스홀에 대한 그런 개념이나 이런 것이 변화될 수도 있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AI로 발전하고 있고, 근데 이 상황에서 대체 불가능하다고 결론 짓는 것이 조금 섣부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감사하고요. 제가 대체 불가능하다고 집중해서 생각했던 것도 생성이었는데 이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디에 집중을 했냐면 창작자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성을 좀 많이 띠고 있는 춤이에요. 그래서 자메이카가 사실 말이 많은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해드렸듯이 자메이칸이 아니면 그럼 댄스홀 동작을 만들 수 없다고 그 인정을 누가 해주는데 이거는 이제 계속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거기까지는 이제 가지 않고 뭔가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댄스홀에서의 생성 과정, 춤 생성에서의 그 부분을 본 거였고요. 그리고 자메이카 춤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이 생각하는 상황 아니면 정말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직접적으로 만들어내서 전파하는 과정을 자메이카인들이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그래서 그걸 직접 배우러 다 자메이카로 가고 이제 이런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체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반복적으로 주장하시면서 이제 손석 교수님도 질문하셨던 사실 소통을 한다, 전달을 한다, 동작을 만들어낸다. 이건 다른 춤도 저는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다른 춤도 동작을 만들고 그 동작의 명칭을 붙이고 안 붙이고는 사실 그 창작자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댄스홀은 이걸 한다 라고만 이제 주장을 하시니까 다른 이제 그걸 반대로 이제 이해했을 때 다른 춤은 그러면 안 하나라는 질문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댄스홀만 한다라는 입장보다는 이 춤을 즐기는 문화나 이 춤을 만들어내는 어떠한 그 보편적인 방식에 있어서 댄스홀은 이런 걸 좀 더 강조한다라던가 그 어휘를 조금 다르게 써주셔야지 이 반박이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 그리고 챗GPT는 어차피 지금은 텍스트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 AI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동작을 상주해서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댄스홀이 이 대체 불가능하다라는 점보다는 좀 더 댄스홀이 가진 고유한 특성을 우선은 다른 춤과 비교해서 다른 춤에도 있고 댄스홀에도 있는 특징 따로 좀 설명해 주시고, 그거와 달리 좀 더 댄스홀이 강조되는 특징, 아니면 댄스홀만 가지고 있는 특징, 그걸 놓고 이런 AI나 이런 인공지능과 비교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일단 춤은 본질적으로 지금 시나리오를 쓴다거나 안무를 만들어낸다거나 적합한 음악을 추천한다거나 하는 기술까지는 AI가 다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남아있거든요. 단지 그거를 구현하는 거에 있어서 반복적인 질문에서 실제감을 인간만이 구현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는 사실 댄스홀만이 아니라 모든 춤이 대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 경계를 좀 잘 구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면 발표 마무리. 제가 그 학술 대회가 저도 이제 처음이어서 준비하는 과정을 좀 저도 혼자 우왕좌왕하고 좀 힘든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발표를 하면서 되게 힘을 얻었던 부분들은 되게 집중해서 경청해 주시고 너무 잘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해주시는 모습에 제가 오히려 더 감명받은 하루였고요. 그리고 오늘 계기로 저는 진짜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많은 사고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기회를 주신, 이 자리에 기회 주신 이 학술대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발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두 번째 주제를 해주신 김수정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이 자리는 뭐 저희가 뭘 증명해야 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저렇게 나와서서 발표해 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토론하고 생각들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다들 성장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발표를 해주시는 발표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발표자, 그 주제는 K컬처를 선도하는 한국의 코레오그라피에 대해서 권호수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대한실용무용학회 제1회 학예학술대회에서 K컬처를 네, 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대한실용무용학회 제1회 학예학술대회에서 K컬처를 선도하는 한국의 코레오그래피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 한양대학교 권오승입니다. 우선 1회라는 점에서 이렇게 중요하고 뜻깊은 날에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도 영광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의 필요성, K컬처와 한국의 코레오그래피에 대한 관련성, K컬처를 선도하는 코레오그래피의 핵심 양상, 네 번째 결론. 우선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컬처란 하나의 유행이 지속되는 트렌드가 사람들 삶에 녹아들어 광범위하게 나타났을 때 컬처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는 이미 K-드라마, K-팝, K-음식, K-패션, K-뷰티 등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실생활에서 많이 K-밈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 현상으로부터 우리는 K-컬처 문화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때 K컬처 중심에 K-팝이 있으며 오늘날의 K-팝 트렌드를 코레오그래피가 주도하고 있는 점에서 K컬처와 코레오그래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코레오그래피 안무가가 K-팝 안무에 참여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최근 유튜브나 SNS와 같은 뉴미디어 내에서 코레오그래피 콘텐츠가 급증함에 따라 대중들의 코레오그래피에 대한 접근성과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코레오그래피가 K컬처 내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펼쳐나가고 있는지, 더 나아가 K컬처를 어떻게 선도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K컬처와 한국의 코레오그래피에 대한 관련성입니다. 우선 컬처란
K컬처란 사람들의 삶에 녹아들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하는 문화와 대한민국을 의미하는 영문, 코리아의 단어 앞글자 K라는 기호를 접두어로 사용하면서 이 두 단어를 융합하여 만든 한국 문화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사실 이 K컬처라는 용어는 초기 드라마 콘텐츠 중심으로 동양 문화권에서 퍼져나간 한류 시기와 K-팝 콘텐츠 중심으로 장르와 영역이 다양하게 확산하여 현재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이른바 신한류 초기 시기까지는 한국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기재하지는 않았습니다. 2020년도에 들어서야 한국 정부에서는 한류로 인한 흥행성과 우수성이 입증된 한국 문화의 독자성을 알리고 나아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국가적 전략을 채택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를 통해 신한류의 국제 홍보 브랜드로서 K컬처를 공식적으로 기재하면서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K컬처 시대를 연 신한류 속 K팝은 초기 아시아권 드라마 콘텐츠 중심을 벗어나 세계 시장으로 수요 권역을 넓혀나가며 다양한 콘텐츠들이 그 증가함에 따라 한류라는 범위를 초월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현재 K컬처는 한국 스타일의 의미로 의식주, 법과 제도, 사회 운영 시스템 등 모든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알리는 도구로서 점점 그 문화적 가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신한류 중심의 K-팝이 등장하면서 K컬처의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K-팝은 한류의 영향으로 서양의 음악과 한국적인 특징을 잘 접목하여 글로벌한 음악으로 발돋움하여 2011년 8월 미국의 빌보드 K-팝 차트를 만들면서 국제적으로 통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K-팝 가수인 BTS와 싸이는 각각 미국 UN 본부와 프랑스 BIE에서 연설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음악 활동을 넘어 경제적 문화적 신드롬과 함께 대한민국 역사의 새로운 획을 그었습니다. 또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발표한 2023 해외 한류 실태 조사서에서도 2017년부터 6년 연속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K-팝이 선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K-팝은 K컬처의 대표 주자로서 글로벌 한류 확산을 선도하고 있으며 국제적 트렌드가 된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K-팝은 최근 대중들로부터 시각적으로 즐기는 만찬이라 일컫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K-팝은 이제 더 이상 단순히 귀로 듣고 즐기는 차원을 넘어 칼군무라 불리는 새로운 안무와 퍼포먼스가 K-팝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스페인 일간지에 실린 K-팝의 인기 요인, 다음에 BTS를 만드는 방시혁 PD, 바키아 음악평론가 등 여러 전문가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안무와 퍼포먼스는 K-팝을 세계적으로 이끄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한편 이러한 안무와 퍼포먼스는 주로 코레오grafi 안무가들에 의해 작업되는 것을 국내 학술 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처럼 화려하고 감각적이면서 누구나 쉽고 단순하게 따라할 수 있는 국내 코레오그래피는 대중들에게 관심도가 높은 K-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K-컬처 중심에서 선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K-컬처를 선도하는 한국 코레오그래피 핵심 양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K-팝 신곡이 나오면 뮤직비디오 외에도 팬들이랑 소통하기 위한 하나의 콘텐츠로서 동작을 잘 보여주면서 팬들이 잘 따라할 수 있도록 하는 댄스 퍼포먼스 비디오, 일명 안무 영상이 나오면서 여타 다른 음악보다 K-팝 댄스를 커버하는 팬들이 유난히 많아짐에 따라 커버 댄스의 영상들이 쏟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K-팝 영상은 K-팝 팬들로 하여금 하나의 놀이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K-팝 확산에 크게 일조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2012년에 발매한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현재 뮤직비디오 48억 뷰를 기록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받았는데, 이때 단순히 음악뿐만 아닌
춤 또한 가히 엄청난 열풍을 일으키면서 스페인, 프랑스, 영국 등 전 세계를 강타하는 말춤 커버 댄스로 지구촌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 놀이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커버 댄스는 한류의 팬덤의 지지와 기술적 뒷받침에 힘입어 한국 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정부의 산업 및 수출 기반 조성이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종합적으로 한국의 국가 브랜드가 상승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영향력은 하위 목차에서 총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상은 교육적 측면입니다. 최근 들어 커버 댄스로 안무를 즐기는 측면을 넘어서 방안까지 하여 코레오그래피 안무가들의 K-팝 안무 강의뿐만 아닌 그들의 자체적인 안무 콘텐츠 수업까지 들으러 오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K-팝 춤을 배우는 단기, 장기 과정 교육 프로그램 참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유학생 유치에도 확장이 되었는데 K-팝 춤과 노래를 사랑해서 한국에 왔다가 내친 김에 학위과정을 진입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2022년 교육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K-팝이 열풍이 불었던 시기 2017년도부터 가파르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학위과정 유학생 수는 약 12만 4천 명으로 작년 대비 4% 증가하였으며 비학위과정 유학생 수는 약 4만 2천 명으로 작년 대비 30.5% 정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유학생 확산 결과를 지표를 이루어 보았을 때 K컬처에서 제일 흥행하는 K-팝에서 노래뿐만이 아닌 춤이 그 중심에서 미래적 효익 창출을 하는 데 있어 크게 일조하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양상은 이벤트적 측면입니다. 한국 코레오그래피 안무가들이 참여한 K-팝 안무의 인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K-팝 댄스들과 축제가 펼쳐지는 것으로 그 인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2011년도부터 시작된 국제 K-팝 댄스 페스티벌은 작년 12개국 나라에서 예선을 거쳐 올해 88명의 외국인이 한국을 찾아 결승을 치렀다고 합니다. 이는 곧 다시 말해 K-팝으로 촉발된 인기는 현재 춤이 주도적으로 문화 교류를 극대화시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각국에서 겪는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양극화, 차별화, 그다음에 혐오들 혹은 세대 간의 갈등이 K-팝 커버 댄스 페스티벌로 인하여 이런 여러 가지 갈등 요인들을 많이 줄여드는 데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즉 한국 코레오그래피는 K-컬처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콘텐츠적인 측면입니다. 일반적으로 콘텐츠적 측면은 뉴미디어의 특성인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쌍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는 점, 그 다음에 콘텐츠를 공유하고 소통, 재창작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콘텐츠가 다양해졌다는 점, 새로운 콘텐츠 창작 및 유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문화인 참여 문화가 자생하게 한다는 점, 빠르게 문화를 소비하는데 현실의 젊은 층의 기호와도 잘 부합된다는 크게 총 4가지의 뉴미디어의 특성에 영향을 받아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과 K-팝의 인기가 맞물리면서 K-팝 댄스 콘텐츠는 전 세계 K-팝 팬들로부터 엄청난 관심도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는 국내 가수 블랙핑크와 BTS의 안무 영상은 14억 뷰와 1억 뷰를 넘긴 것을 통해 알 수 있으며, 특히 주 콘텐츠를 커버 댄스로 삼아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어썸하은 같은 경우 커버 댄스 채널 중 최다 구독자 수 517만 명을 보유하면서 K-팝 커버 댄스 콘텐츠에 관한 그 관심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커버 댄스를 즐기는 팬들로부터 K-팝 랜덤 플레이 댄스라는 이름으로 뉴미디어 콘텐츠를 통하여 공유하면서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왔는데, 단순히 검색을 통하여 세계 곳곳에서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제일 높은 조회수는 약 3,445만 뷰를 통해 그 영향력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K-팝 댄스는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자리 잡아 해외에서 엄청난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더 나아가 K-팝 댄스 커버 영상에 대한 전체적인 콘텐츠의 양을 알아보고 해외 몇 개국에서 커버 댄스 콘텐츠가 존재하는지 그 양을 알아보고 싶었지만 유튜브 내 그 콘텐츠의 수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점을 알려드리며 다음 후속 연구에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결론입니다. 다원주의의 예술적 관점에서 스트릿 댄스 문화와 함께 등장한 코레오그래피 그 자체는 비록 외국에서 건너온 춤이지만 국내 코레오그래피 안무가들에 의해 외국에서 온 것을 익히고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요소와 한국적인 요소를 정교하게 녹여내면서 K-팝을 통하여 전 세계 사람들을 진정 하나로 모으고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국경 없는 정보의 연결이 이루어지면서 한국 코레오그래피에 대한 접근성과 관심도가 더욱 높아짐에 따라 또 더욱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즉 K-컬처에서 가장 대표적인 K-팝, 특히 이런 K-팝이 확산하는데 코레오그래피가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그 효과가 한국 국가 홍보, 문화, 경쟁력 향상, 경제적 효과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국적이 아닌 수준으로 판가름 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앞으로 국내 코레오그래피는 한국인의 정신과 굳은 의지 그리고 강한 추진력으로 창작 활동으로 세계 문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K-컬처의 선두주자로서 다양한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전 세계인들을 더욱더 열광하게 할 것이며 한국의 위상을 더 높이는 콘텐츠로서 K-컬처를 선도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께 질문을 받는 Q&A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벤트적인 측면 설명하실 때 K-팝으로 인해서 각국의 경제적 어려움 등 그런 여러 갈등 요인을 줄어들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셨었는데 그거에 대한 상세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물론 단순히 커버 댄스만으로 설명하기엔 부족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K-팝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춤이 주도적으로 여러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인종 간의 화합입니다. 모두가 이동의 어려움이 있는 코로나 시기에도 커버 댄스 행사가 비대면에 펼쳐졌는데 모두가 한 춤 하나로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서로가 힘을 내며 소통의 장이 되었는데 이는 곧 어느 특정 인종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즐기는 모습을 통하여 인종 간의 갈등 없이 K-팝 댄스로 하여금 화합하였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고 그 두 번째는 인종에 대한 편견입니다. 올해 가을부터 미국 샌디에이고 주립대학에서 K-팝 댄스 과목을 정규 편성한다고 합니다. 이는 곧 서구와 백인 중심의 예술이 아시아권으로 범위를 넓히면서 기존의 대중문화 및 인종에 대한 편견을 춤을 통하여 뛰어넘는 사례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 세 번째는 바로 또 세대 간의 갈등 해소입니다. 보통 이런 커버 댄스 행사는 지금의 MZ세대들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13년 개최한 호주 K-팝 댄스 페스티벌에서는 무려 71 호주 여성이 K-팝 댄스를 즐기는 장면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즉 이러한 현상들은 곧 K-팝 춤은 이제 더 이상 젊은 층의 전유물이 아니며 춤을 통하여 K-팝을 즐기는 연령층이 다양해지면서 세대 간의 갈등이 해소하면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콘텐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네 번째는 어려운 아이들을 향한 선한 영향력입니다. 2015년 8월에 일본에서 열린 K-팝과 J-팝 커버 댄스 체험 행사에서 나온 수익금을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단체인 Good Friends Save Children이라는 곳에 기부하면서 춤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는 사례 또한 있습니다. 즉 물론 춤이 이 모든 것을 해냈다고는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춤이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그 문제 해결 중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세대 갈등 얘기해 주셨을 때 제가 들었을 때는 그냥 여러 연령이 즐길 수 있게 됐다라고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게 어떤 갈등을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 본 오늘 논지에서 설명하진 않지만 뮤비디오가 발달해서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쇼핑이나 이런 챌린지에서도 보통 요즘에 말하는 MZ세대들만 출연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그러한 노래나 그런 것을 검색을 해보면 할머니와 손자 혹은 할아버지와 되게 아들 이렇게 돼가지고 되게 많은 그런 영상들이 유포가 되면서 이런 것을 통해서 단지 어떠한 하나의 젊은 세대층의 것이 아닌 K-팝이 이제는 이렇게 세대 간의 갈등을 즐길 수 있는 서로가 내 음악, 너 음악, 내가 저 음악을 몰라 그리고 내가 저 음악을 이해하지 못해가 아니라 K-팝은 신나는 그 멜로디 하나로 또 춤을 통해서 또한 뮤비디오와 잘 맞물려서 컨텐츠를 통한 그런 세대 간의 갈등을 풀어주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신 내용 잘 들었는데요. 계속 K-컬처를 선도하는 주제가 K-컬처를 선도하는 한국의 코레오그라피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K-팝이랑 엮여서 K-팝 댄스에 대해서만 이제 계속 얘기가 나와서 이 발표를 들으면 이제 그냥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방송 댄스가 이 한국 코레오그라피의 정체성인 건가 하는 의문점이 조금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하고 또 그 한국의 코레오그라피만이 가질 수 있는 뭐 강점이나 경쟁력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국내 여러 연구에서 나와 있듯이 코레오gra피의 개념은 안무가가 형식적인 틀 없이 특정 장르에 국한되지 않으며 자유롭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과 장르를 음악에 맞춰 안무를 창작하는 것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념에 빗대어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코레오gra피는 광범위한 범주를 포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단적으로 방송 댄스가 무조건 한국의 코레오그래피 정체성이다 라고 하기는 어려우며 코레오그래피가 정체성이라기보단 안무가의 정체성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그 안무가의 생각과 자유롭게 구사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춤은 코레오그래피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게 되고 미디어 매체들을 통하여 당당히 주인공으로 주목받게 되면서 K-팝 안무에 참여했던 국내 안무가들의 정체성이 이 방송 댄스를 통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두 번째 질문에서 한국 코레오그래피의 강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칼군무와 구상 능력입니다. 이것들은 SNS에서 안무가 캐스퍼든지 세븐틴 안무가 최영준 등 여러 안무가의 인터뷰를 해서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바로 코레오그래피는 해외에서 영향을 받은 춤이지만 K-팝 안무가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 중 하나는 바로 해외 춤들에 비해 독창성 있는 칼군무와 퍼포먼스성 그리고 그 퍼포먼스를 구상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즉 다른 춤에 비하여 트렌디한 동작으로 타 나라와 차별된 칼군무라는 퍼포먼스 그리고 그 퍼포먼스를 구상하는 능력이 저는 강점이라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포인트 안무와 미디어 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코레오그래피 안무가들은 포인트 안무를 잘 구현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 포인트 안무를 잘 구현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고 다 같이 따라할 수 있는 동작을 창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얹어서 우리 모두 요즘에 무엇을 보며 많이 춤을 즐기시죠? 바로 핸드폰이죠. 모바일 기기. 이처럼 작은 화면에서도 눈길을 끌 수 있는 포인트 안무들을 잘 구현한다는 것이 사람들을 더 열광하고 또한 그 안에 무엇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 실제 미국 샌디에이고
오주연 교수와 미국 워싱턴 포스트의 말을 인용을 하자면 한국의 코레오gra피 안무가들은 유튜브나 틱톡으로 유통되는 것을 미리부터 계산해 안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점을 이야기했는데 저 또한 그 의견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네, 동문방송예대 유혜진입니다. 우선은 발표 너무 흥미롭게 잘 들었고요. K-컬처를 선도하는 게 K-팝 뮤직이랑 K-팝 댄스라는 것은 저도 의심치가 않는데 그 K-팝 댄스 그 안무가 요즘에는 만들어지는 형태가 여러 안무가들에게 여러 안무를 받고 그거를 약간 말하자면 약간 짜집기 해서 안무가 좀 나오는 형태가 되잖아요. 근데 그 안무가들이 한국 안무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외 안무가한테도 안무를 받아서 이렇게 그 K-팝 댄스 안무가 이제 탄생하곤 하는데 그 가수가 활동하는 그 K-팝 안무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그거가 한국의 코레오그래피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들고 그래서 이제 K-팝 댄스랑 한국의 코레오그래피, K 코레오그래피를 조금 분류해서 해야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거 저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발표자분 의견도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도 어릴 때는 외국 영상들을 많이 보고 또 코레오그래피를 많이 접하고 또한 시안 안무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외국에서도 많이 먼저 수업생한테 주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떠한 논문이나 사례에서 보시게 되면 특히 제가 봤던 이제 최영준이라는 사람의 인터뷰와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리아킴이라고 최대 제가 생각하는 그 안무가의 두 개의 인터뷰 영상을 봤는데 최근에는 예전에는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접 가서 배우고 그 안무 시안을 따서 가수들한테 알려주고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원래는 즐비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한국 안무가들이 타 나라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 거기에 직접적으로 자기네 안무를 짜고 실제 아까 제가 답변했던 거에서 구상 능력이 탁월하다고 했던 것도 이제는 한국 안무가들이 예전에 비하여 이제 구상 능력이나 이런 거 굳이 해외 안무가들한테서 도움을 받지 않아도 이제 스스로가 이렇게 자립해서 안무를 직접 짜고 또한 그게 실제로 인기를 받고 있고 증명이 되고 있어서 한국의 코레오gra피가 이제는 선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왜 코레오그래피냐 다른 타장르도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이 드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선 학술 논문이나 이런 데에서 보시게 되면 K-팝과 관련된 K-팝 안무 창작과 관련된 선행 논문을 보시게 되면 거의 모든 장르 연구에서 트렌디한 얼반, 감성적인 얼반, 힙합 얼반 댄스라는 용어들이 자주 등장하였고 실제로 코레오gra피 안무가들이 이러한 K-팝 안무 작업에 활발히 참여 중이다라는 학술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제는 더 이상 외국의 안무가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만의 특색을 가지고 더 앞으로 세계를 빛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팝 댄스, K-팝 코레오그래피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는 데 있어서 제 생각에는 본질적으로 재미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춤 자체가 재미있고 그 춤이 사실은 코레오그래피는 과거부터 계속 있었지만
한국의 지금 현재 우리가 시나리오 열풍이 막 있은 이후에 생각하는 K-팝 코레오그래피는 스트릿 댄스를 기반으로 한 그 동작들을 많이 차용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기 때문에 이게 콘텐츠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비단 댄스에서만은 아니겠지만 물론 이제 K-컬처 안에 있는 어떤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잘 이제 합쳐지면서 그런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그 K-팝 안에 있는 K-팝 코레오그래피 안에 있는 춤들, 그런 것들이 이제 한시적으로 진화하지 않으려면 그 춤에 대한 어떤 그런 퀄리티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가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스트릿 댄스, 이 K-팝 컬처에 차용된 스트릿 댄스는 어떤 것들인지, 본질이 어떤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스트릿 댄스와는 별개로 K-팝 코레오그래피가 다른 영역에서 존재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런 의견 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거에는 스트릿 댄서 분들이 많이 K-팝을 하셨고, 또한 강원래의 논문에서도 보면 스트릿 댄서들이 많이 등장을 하였고, 근데 그들은 어떠한 가사나 아까 얘기했던 포인트 안무를 이제 중점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떠한 동작, 그다음에 연결하는 것, 그런 거에만 집중되었던 반면, 요즘의 K-팝 댄스, 즉 저희 이제 코레오그래피 전공들이 하는 코레오그래피는 어떠한 특정, 내가 이 곡을 인기를 할 수 있게, 또 요즘에는 어떤 또 쇼폼 이런 게 15초에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래 또한 요즘에 1절, 2절 하이라이트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이라이트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1절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즉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어떠한 관객들을 이제 그런 호응을 끌어들이면서 이제 내가 그걸 사겠다, 그걸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구매 욕구를 이제 상승하는 건데, 저는 그 코레오그래피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짧은 시간 내에 사람들이 열광할 수 있게 하는 포인트 안무 지점을 너무나도 잘 구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그거 어떻게 보면 상업적인 춤이라고도 하죠. 근데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게 꼭 나쁜 것만이 아니고 사람들로 하여금 단시간 내에 저 춤을 쉽고 또 따라할 수 있고, 내가 그 춤을 보고 노래를 사고 그런 구매 욕구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점들이 다른 K-팝에서 했던 스트릿 댄서 분들과 좀 다른 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포인트 안무를 잘 구현한다는 것이 전 잘 그 점을 통해서 좀 차별화된 점이라 생각을 하고, 본질적으로 춤을 잘 춰야겠죠. 근데 본질적으로 춤을 잘 추는 것보다 내가 짧은 시간 내의 어떠한 동작, 한 동작을 하더라도 내가 저 사람을 매력적이게 보이게 하고, 또 쉽고 단순한 걸로 내 일반인이 따라했을 때 나도 뭔가 연예인 같아, 나도 뭔가 가수가, 나도 뭔가 BTS 같아, 이런 것들을 욕망을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코레오그래피가 다른 스트릿 댄스 이런 장르보다 다른 점은 크게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다른 구매 욕구를 더 불러일으키게 한다는 점,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속 연구한다는 점, 끊임없이. 그게 차이점을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말씀 잘 드릴까요? 아까 그 천성욱 교수께서 하신 말씀을
부여하려면 구성 능력도 어떻게 보면 2차적인 이제 창조의 그런 개념인 건데 거기에 쓰이는 동작들이 스트릿 댄스에 기반된 동작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제가 그 석사 황효연 선생 지도할 때도 저희가 통계를 한번 내본 적이 있는데 안무가가 본인이 동작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기존에는 없던 동작을 이 곡에 맞춰서 동작을 만들어내서 짠 안무의 포지션이 이렇게 높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동작들을 가지고 구성을 해서 표현해내는 것들. 그런데 이게 코레오그래피는 이제 만약에 K-팝 안무를 짜면 가수들의 어떤 특성이나 가사를 가지고 살리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거 이제 창조의 부분인 건데 이 전체 이제 창조의 우수성에서 특점을 지으려면은 동작들이 기존에 있는 동작들, 돌고 도는 동작들을 그대로 쓰거나 변형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다이어리 아니고 안무가들이 이런 것들을 다음 단계 안무하면은 그 곡에 맞춰서 동작을 거의 뭐 80, 90%를 만들어서 구성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게 이제 안무가들의 과제 요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이런 여러 가지의 지금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K-팝 안무 쪽에서는 그런 단계에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뭐 릴스나 방송이나 아이돌 안무들을 보면은 특정된 동작들을 제외하고는 반복되거나 비슷한 형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무가들이 그들의 만들어낸 동작들로 이런 안무 진짜 우리가 말하는 창조를 하는 그런 작업이 다음 세대에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물론 공감하는 바이고요. 지금까지 너무나도 잘 이렇게 꾸려왔지만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좀 창의라는 과정이 좀 더 막 지금 이제 단순히 따라하고 좋다 이걸 즐기자라는 측면이었다면 이제 한 단계 더 넘어서서 교수님 말씀대로 좀 더 창의적인 뭔가 컨텐츠적인 창작 과정을 거치는 게 다음 단계에 해야 될 일이라고 저 또한 생각을 합니다. 진행을 안 하시는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첨언을 하자면 어떤 장르에 비해서 이런 장르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그런 이제 타장르에 많은 지금 인생을 몰입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장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상업적 매력이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게 이제 학술대회니까 우리가 학문적인 근거를 가지고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좀 연습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의미 있는 시간 가져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고 그리고 지금 사회자가 늦게 도착하셔서 사회자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실용무용학회 제1회 학예학술 대회 본래 사회를 맡은 이주연입니다.
개회식 때 참석을 하지 못해서 서원 교수님께서 대신 사회를 봐주셨는데 정말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진행되었던 대한실용무용학회 제1회 학술대회는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실용무용 미래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담론의 장으로 대단히 유익하고 성공적인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들에게도 의미 있는 자리가 되셨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학술대회 개최에 있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대한실용무용학회 임원진 분들께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대한실용무용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서경대학교 근처에 하남돼지집 정릉점에서 4시부터 식사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원래 하우하우츠라고 공지를 드렸었는데 변경 공지를 드렸었죠. 하남돼지집 정릉점입니다. 네, 꼭 잊지 말고 그쪽으로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식사 자리까지 함께 참석을 해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 그 마지막 페이지 혹시 넘어가나요? 네, 여기 아래에 보시면 대한실용무용학회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학회 공지나 행사 소식을 편하게 열람하실 수 있으니 가입 및 팔로우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학술 대회에서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하며 회사만 해서 아쉽지만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네, 이주연이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다 같이 기념 촬영하고 학술 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